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죠. 빚더미에 앉은 회사는 문을 닫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럼 국가는 어떨까요? 수천억, 수조 달러의 빚을 안고 있는 나라들이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이 철거되나요? 국경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하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국가의 파산. 정확히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많은 분들이 국가 파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극적인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고 국가 재산을 압류하러 누군가 쳐들어오는 모습 같은 거 말이죠. 사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존재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회사가 망하면 법원이 개입해서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있죠. 그런데 국가에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위에 있는 더 높은 권력 기관이 없으니까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통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뭐냐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되어도 그 나라는 여전히 지도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국민들은 그대로 그곳에 살고 정부 청사는 그대로 서 있고 국기도 여전히 펄럭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연설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신용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신용이란 단순히 숫자나 점수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그 나라 정부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한번 깨지면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마치 친구 사이에서 신뢰가 깨진 것과 비슷하죠. 한번 배신당한 친구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우선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빌려주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죠. 그럼 정부는 필요한 물건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석유, 식량, 의약품 같은 필수품들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자국의 중요한 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17년에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서 한반토타라는 항구를 건설했어요.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죠.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대가로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자국의 핵심 항구를 거의 한 세기 동안 다른 나라에 내준 셈이에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물론 스리랑카의 이 사례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지만 국가 전체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국가에 대한 세계의 신뢰는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신뢰 없이는 현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들은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부패와 무능한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어 보여요. 매달 이자를 내고 약속한 원금도 조금씩 갚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리 효과 때문이죠. 어느 순간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빚 갚는 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보수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데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뭘 할까요? 새로운 빚을 내서 옛날 빚을 갚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똑같은 원리죠. A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B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B은행 빚을 갚기 위해 다시 C은행에서 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어지면 그때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화로 빚을 졌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달러로 말이죠. 왜 달러로 빌리느냐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대출 기관들이 달러로 거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자국 돈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해요. 만약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나라가 1억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빌릴 당시에는 자국 돈 1천억 원이 1억 달러와 같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 1천억 원만 모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 후 자국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1억 달러를 사려면 2천억 원이 필요해요. 갑자기 빚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돈을 더 빌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강타하는 외부 충격도 큰 원인이 됩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전염병이 퍼지거나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죠. 베네수엘라가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 나라는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수입의 95% 정도가 석유 판매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4년쯤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가격이 3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갑자기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였죠.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인쇄기를 돌려서 화폐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결국 나라 전체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자주 바뀌면서 정책도 계속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정부가 빌린 돈을 다음 정부가 갚기를 거부하는 시기죠. 에콰도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08년에 라파엘 코레아라는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전임 정부들이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부당하게 체결된 것이니 갚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갚을 능력은 있었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택한 케이스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저 나라는 돈이 있어도 안 갚네? 그럼 우리도 절대 안 빌려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콰도르는 몇 년 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실제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정부가 이번 달 이자를 못 냈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죠.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이런 신호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의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은 국가의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채무 불이행 조짐이 보이면 즉시 등급을 낮춥니다. AAA에서 BBB로 다시 BB로 급기야 정크 등급까지 떨어뜨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나라는 위험해, 돈 빌려주지만 하고 전 세계에 경고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보자마자 패닉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예요. 내 돈을 건지자. 그래서 그 나라에 투자했던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심지어 그 나라 돈도 팔아버립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동시에 하는 행동이에요.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매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침몰하는 배에 짐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서로 더 싸게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바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예요. 달러를 쥐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화폐를 팔아치우면서 자국 돈으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죠.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오늘은 1,500원, 내일은 2,000원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3,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일까요? 수입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 밀,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외국에서 사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주로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2배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2배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주유소 기름값이 갑자기 2배가 되고 빵 가격이 2배가 되고 약값이 2배가 됩니다. 물건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급해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질 텐데 하는 심리가 퍼지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사재기합니다. 마트 선반이 텅텅 비어버려요. 가게 주인들은 물건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야 하는데 도매가도 올랐으니까 소매가를 더 올려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돼요. 이번 주에 10% 오르고 다음 주에 15% 오르고 그 다음 주에는 20% 오르는 시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요. 왜냐하면 돈을 계좌에 넣어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오늘 100만 원의 가치가 다음 달에는 8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6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받자마자 현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두는 게 유리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도시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은행은 예금의 전부를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출로 내보내거나 투자를 하죠. 실제로 금고에 있는 현금은 예금액의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평소에는 문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창구로 몰려듭니다. 은행 직원들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응하죠. 그런데 금고의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인출을 제한합니다. 하루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아예 창구를 닫아버리기도 해요. 이걸 뱅크런, 즉 은행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한 은행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더욱 패닉에 빠집니다. 저 은행도 무너졌네? 그럼 우리 은행도 위험한 거 아냐?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 은행도 현금이 바닥나고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한 은행씩 쓰러지면서 도미노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은행들이 무너지면 실물 경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 때문이에요. 공장을 돌리려면 원자재를 사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잖아요. 이런 돈을 은행에서 빌려 쓰다가 매출이 나면 갚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은행이 문을 닫으면 이게 안 됩니다. 대출이 끊기면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를 못 사오니까 생산이 중단되고 월급을 못 주니까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누가 가장 크게 겪을까요? 바로 일반 국민들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확률이 높아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달러를 넣어두거나 외국의 부동산을 사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은 자국 화폐로 된 예금이고 그게 휴지가 되어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은행은 문을 닫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리로 나옵니다. 시위가 시작되죠. 처음에는 평화적인 집회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격렬해집니다. 정부 청사가 공격받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이 가져오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들은 채무불이행을 정말 끝까지 피하려고 합니다. 설령 금고가 거의 비었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지급 누락이 이런 무시무시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채무불이행에 빠진 나라는 영원히 끝난 걸까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긴 해요. 다만 그 길이 매우 험하고 고통스럽다는 게 문제죠.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우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빌려주려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돈을 빌려갔다가 한 번도 제때 갚은 적 없는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친구가 다시 손을 내밀면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절대 안 그러시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용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겁니다.
빚을 재구조화한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빌렸던 돈을 갚는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갚기로 했던 돈을 5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 100억을 빌렸는데 50억만 갚겠다고 제안하는 식이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자기들 돈인데 반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0원을 받느니 50억이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요. 이렇게 합의를 보는 과정을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죠. 빚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헤어컷으로 빚의 일부를 덜어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정부를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요.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병원도 돌려야 하고 학교도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때 등장하는 게 국제금융기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 기관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줍니다. 세계은행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죠. 파리클럽이라는 조직도 있는데 여기는 부유한 나라들의 정부가 모여서 빚을 재종해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도움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따라오죠. 그 조건을 보통 긴축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해요. 공무원을 해고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없애라고 하죠. 동시에 세금은 올리라고 합니다. 수입을 늘려야 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국영기업을 팔라고도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던 전력회사, 항공사, 석유회사, 통신사 같은 걸 민간에 매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보통 그 나라의 핵심 산업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걸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국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긴축 정책의 영향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오거든요.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연금이 줄어들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오르고 버스 요금이 올라갑니다. 병원비 지원이 줄어들고 학교 급식비도 올라요. 이미 경제 위기로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이 발표되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는 이런 불만을 억누르면서도 IMF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못 빌리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면서 서서히 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다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97년 11월 한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어요.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보철강, 산미, 진로, 기아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부도를 냈죠. 외국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한국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는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총 55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IMF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긴축정책, 외국 자본 개방 모든 게 동시에 요구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넘쳐났죠. 가족이 해체되고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말이에요. 1998년 초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 빚을 갚는데 보태 쓰세요 라면서요. 할머니들은 결혼 때 받았던 금가락지를, 주부들은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석 달 동안 무려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모인 금이 227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CNN을 비롯한 외국 언론들이 믿을 수 없는 한국인의 단결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금모으기 운동 자체가 경제를 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뭉친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혹독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고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추고 경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효과는 빨랐어요. 1998년 말 외환 보유액이 510억 달러로 회복되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1999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7.6%, 3분기에는 13.8%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걸 생각하면 기적적인 반등이었죠. IMF조차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 차입금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4년까지였어요. 그런데 3년을 앞당겨서 완전히 갚아버린 겁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불과 3년 8개월 만이었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 중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국민들의 의지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집단적 결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어요. IMF 위기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되었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어요.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부 유출 논란도 있었죠.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에서 불과 4년도 안 돼서 완전히 회복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997년에 바닥났을 때에 100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신용등급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죠.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 위기로부터의 회복, 이건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다른 성공 사례도 볼까요? 우루과이도 인상적인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2002년 우루과이는 엄청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옆나라 아르헨티나에 경제 붕괴가 파급되면서 우루과이 은행들의 뱅크런이 발생했거든요. 나라 전체가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어요. 이때 우루과이 정부는 정말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IMF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고 미국에서도 특별 대출을 받았어요. 동시에 빚을 재구조화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년도 안 돼서 우루과이는 경제를 안정시켰고 10년 후에는 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채무 불이행에서 모범 국가로 변신한 또 다른 성공 사례죠.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여러 번 채무 불이행에 빠졌는데도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도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있죠. 그리스도 2010년대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2022년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는데 1년 만에 IMF와 협상을 타결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정책과 국민들의 인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국민의 단결력과 개혁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부유한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일본처럼 선진국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난한 나라들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우선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입니다.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어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비밀은 달러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돈으로 빚을 졌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러로 빚을 지는데
미국은 자기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면 인쇄기를 돌려서 달러를 더 만들면 되니까요. 물론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전 세계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하는데 그 달러가 휴지가 되면 국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가까이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2011년과 2023년이 그랬죠. 다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 더 빌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거죠. 2011년에는 협상이 거의 막판까지 갔습니다. 지급일 몇 시간 전에야 겨우 합의를 봤어요. 실제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A로 낮췄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치라는 평가사가 미국 등급을 내렸어요.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빚 관리 계획의 부재, 실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일본은 또 다른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260%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2.6배가 넘는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부채 비율이 180%인 정도였으니까 일본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왜 안전할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빚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빌려준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사고 일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 채권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설령 문제가 생겨도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돈을 빼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걱정할 정도죠. 경제도 안정적이고 사회 시스템도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계속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조만간 큰 변화를 겪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한 나라들과는 다른 형태로 위기가 찾아오죠.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신뢰의 붕괴가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국가의 파산, 즉 채무 불이행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법원이 개입하지도 않고 국가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국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국경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계속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뭐가 무너지느냐? 신뢰가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빌릴 수 있다는 확신, 경제가 재갈 거라는 기대, 이런 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신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투자자들이 도망가고 통화 가치가 가고 수입품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장 약한 사람들, 평범한 국민에 집중되죠. 국가 이행에 빠지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빌리거나 통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경제를 강타하는 외부 충격이 오거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거나 때로는 이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해요. 회복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워요. 빚을 제하고 IMF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고 가혹한 긴축책을 실행하고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놀라운 속도로 회복한 사례도 있고 우루과이처럼 성공적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례들은 예외적입니다. 부유,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정치 이유로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고 일본은 GDP의 210%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요. 언제든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은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들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수합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거나 복지를 대폭 삭감하거나 긴축 정책으로 경기를 더 악화시키더라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가져올 파국에 비하면 그런 고통이 차라리 나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상 옳은 선택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는 차라리 깔끔하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책 국민들을 수십 년간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다만 채무 불이행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경제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고통들, 가족이 해체되고 젊은이들이 미래 포기하고 사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의 빚 문제는 먼 나라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빚을 갚고 우리가 겪을 인플레이션으로 그 부담을 나누고 우리의 미래가 그 빚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재정 정책이 건전한지,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이 쌓이면 어느 날 우리도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스리랑카처럼 될 수 있어요. 채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정책들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고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는 괜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아무도 자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의 일원이었죠.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과시는 위험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1997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국민들의 각성과 단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